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네. 예. 예. 아이고, 제가 아직 박사 학위는 없어가지고. 예, 박사는 아직 못했고요. 지금은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으로 지난 3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인데요. 로 일했는데, 이 수처작주가 원래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 이제 한자가 써 있는데 어떤 곳에 있어도 주인이 되어라, 주인공이 되어라라는 뜻이라는데 거기서는 주인 주자인데 저는 이제 주거 할 때 주자를 썼습니다. 주택 할 때도 이 주자죠. 이게 보니까 지붕 아래 왕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처작주를 이 주택 정책에서 제가 고민하면서 썼을 때는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자가에 살든 다 주인이다. 영어로는 every resident is a lord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이다라는 뜻으로 이 주거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잘 나타내는 표현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주거 중립성이 그럼 뭐냐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예,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이렇게 발표를 맡아서 저도 기쁘고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일하면서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적직보좌관을 했었고 서울시에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옆에서 좀 지켜봤고 국토부는 안에서 잠깐 봤고 지금 경기도에서 보고 있는데 이 주택 정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이 행정 조직들의 나름의 고민과 뭐 한계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이론으로 이제 공부했던 거를 현실에서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좀 있었는데 사회주택이 제일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해서 그곳에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곧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오던 거를 이제 계속 지금 다듬고 있고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께 이제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빨간색이 핵심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주택 시장이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막 오고 갔는데 어떤 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서로 대립되는 얘기인데 누구 말이 맞는가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 좀 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집 걱정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이 벽돌하고 시멘트가 필요해서 걱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를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하고요. 4번은 당장 벌어진 전세 사기 깡통정세 얘기고 5번은 미래에 닥쳐올 좀 삼각파도. 제가 공포 마케팅을 해가지고 겁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삼각파도가 몰려오는데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가면서는 이제 자가 소유가 좋은 거다. 뭐 자가 소유하면 나쁜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 답을 좀 내보려고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한마디로 만약에 오늘 얘기를 요약하자 그러면은 이건데요. 집은 원래 비싸다. 투기가 없어도 비싸다. 투기만 잡는다고 집이 확 싸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땅값이 없어고 건물값만 해도 사실 평당 한 500만 원이면은 30평이면은 이제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죠.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1,5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10년 동안 어디선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돈 나가고 뭐. 근데 그러면 이거를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면 집값이 더 비싸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오늘의 얘기인데요. 그동안 우리 이 정책을 비판할 때 항상 냉탕, 온탕, 온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최근에 2020년대도 당연히 있지만 2018년, 2017년, 2015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4년까지 계속 매년 냉탕, 온탕, 오갔대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계속 냉탕, 온탕, 오갔습니다. 진보, 보수 상관없이. 이제 지겨워서 이제 그 이하는 못 찾았는데 이렇게 계속 냉탕 온탕 오가는 게 혹시 숙명인가? 원래 그런 건가? 이게 약간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얘기로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항상 축적,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국가가 이제 이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임무가 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서 정당화가 안 돼서
그 둘 사이가 모순이라서 계속 왔다 갔다 충돌하는 뭐 그런 처지에 있답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런 걸까? 그러니까 막 규제를 풀어줬다가 너무 집값이 오르면 또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규제를 했다가 또 그러면 또 막 미분양이 나니까 또 뭐 그러는 걸까? 그래서 이제 자산 불평등이 막 심해졌다가 막 영끌해가지고 산 다음에는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 하우스푸어가 됐다가 요새는 이제 정세 사기 문제까지 추가됐죠. 또 이게 우리 전세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시피 한 거라 이거는 지금 해외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땜질 처방이나 대증요법으로 하는 걸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제 이 커플링에서 디커플링 하면 이제 이게 이 고리로 연결됐던 게 끊어져 나온다는 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동안은 많은 시민단체나 이 정치인분들이 이 세금을 확실하게 해서 뚝심 있게 냉탕 정책을 확 밀고 가면은 예? 사람들이 투기를 때려잡으면은 이게 된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될까 하는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예, 그게 서론이었고요. 자, 몇 가지 오해들을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고 싶은 거는 자, 내 집 가진 사람이 많아서 이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걸까? 그리고 최근에 청년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고 하는데 진짠가? 그리고 전세는 주거 사다리가 맞나? 그리고 임대차 3법 2020년에 도입됐죠. 이것 때문에 전세가 줄고 가격이 올랐다는데 진짠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5번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해들이 뭐냐? 복지국가에는 내 집 가진 사람이 많다? 맞나? 뭐 이런 건데, 직장인의 삶의 목표일이 항상 뭐 내 집 마련이고, 뭐 이런 금융 컨설팅도 다 이제 어떻게 돈을 굴려서 내 집 마련하게 할까요? 뭐 이런 게 정말 많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해서 금리를 낮추고 해서 돈을 빌려줄 테니, 뭐 LTV를 뭐 완화하고 이런 얘기 막 하죠. LTV는 이제 집값 대비 대출의 비율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DSR은 이제 자기 소득 대비 빌려주는 돈의 비율인데 그런 걸 다 풀어줘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우리가 할 테니까 막 세금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집을 사라. 그러니까 두 정부가 다 집을 사라는 건 똑같은 거였어요. 뭐 1년에 집 안 팔면 종부세 폭탄. 물론 이제 폭탄이 아닌데 이제 엄살 부리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국회의원분께서는 아예 이제 법에다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에 담자 이렇게도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철학이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거 때는 그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뭐 길에서 만나는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하려고 하면 이게 무리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무튼 뭐 그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에 담자고 하니까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 이제 그 당시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했다는데요. 사실 1가구 1주택이 사회주의 발상인가 싶은데 그때 이제 한참 신문에 언론에서 이제 1가구 1주택이 된 루마니아 가보니까 다 불행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약간 일부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다 옛날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자본주의로 바뀔 때 현재 거주자한테 집을 싸게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소유율이 높습니다. 실제 옛날 사회주의 때는 1가구 1주택주의는 아니었죠. 그때는 개인이 집을 소유할 수가 없었으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주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지극히 자본주의적 발상인데 좀 철학이 좀 희한한 철학인 걸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세계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등등의 유럽 나라들의 29개국을 이제 자가 소유율 순서대로 쭉 세운 겁니다. 한국은 이 쭉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한국 자가 소유율이 좀 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 자가 소유율 높은 나라들이 복지 국가인가?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라트비아, 몰타, 에스토니아, 체코, 스페인, 슬로베니아 막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도 물론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좋은 나라 만들려고 국민들과 이게 뭐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막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주의냐 하고 비판하셨던 분들이 그 모델로 삼는 나라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나라들을 앞으로 한국의 모델로 삼아서 가자고 하지는 않는 나라들입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나라, 자가소유율이 낮은 나라,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오히려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더 흔히 아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자가 거주율만 봐가지고 알 수는 없고 세율이나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제도를 봐야 이걸 알 수 있지만 자가 소유율만 굳이 따지면 오히려 낮을수록 살기 좋은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중에서 특히 요 세 나라는 요 빨간색이 아주 많잖아요. 여기 이제 사회주택이 많은 나라들인데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사회주택이라고 뭐 낯서신 부분은 공공주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오해,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느냐. 뭐 온갖 포럼이나 이런 뭐 신문 기사에서도 다 이제 주거 사다리 끊겼다, 큰일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제 이 연구는 그 각 연령대별로 자가 소유율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이면은 그 시기에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을 보시면은 요 빨간색을 보실까요? 빨간색을 보시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본 건데 그때 20에서 24세는 한 10% 정도가 자가를 가졌어요. 참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 부모님을 잘 만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24세 전에 자가 소유를 했다니 그 10%나 된대요. 그리고 이제 25세에서 29세 가면 한 25% 되죠. 점점 늘어나요. 자연스럽죠. 부모님부터 독립해서 좀 저축을 하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집을 사게 되니까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가 소유율이 높아지다가 한 50세쯤 되면 정점을 찍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완만해지거나 아니면 좀 그 초록색 같으면 2007년에서 10년에 조사한 건 이때는 이제 노년이 되면 집을 아무래도 파시고 생활비에 보태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큰 변화가 없죠. 99년에 조사했을 때나 2011년에 조사했을 때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체로 다 20대 때는 자기 집이 없고 50대 때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한 70% 이상 되고 근데 전 국가적으로 볼 때는 한 56%, 10% 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청년이 자기 집이 없다라고 막 자꾸 그러면은 아니 당군 이래 청년이 자기 집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요 10%는 좀 부럽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 청년들은 나이를 먹었을 때 자기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갑자기 늙어서는 다 집을 팔아야 되는 뭔가 이게 뭐 팔고 싶어서 팔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실버타운 들어가면 자가 소유율은 집계는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정치인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전체 공개를 쓰시고 사람들은 내 집만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자꾸 공공임대 주택에 살라고 한다. 왜 남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냐?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냐? 그리고 어떤 또 건축가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청년들을 월세 거지로 만들려고 한다. 공공임대 주택 자꾸 만드는 거는 월세 거지로 만들어서 이제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그 사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청년들이 옛날의 청년들보다 좀 더 자가 소유가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앞으로 계속 소비자가 책임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든 아니면 다주택자를 때려잡을 테니까 집 사라든 집을 사야만 한다라고 강조할수록 더 집 사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이게 일단 소비자가 책임지고 대출을 해서 집 사라 이건데 지금 저번 선거 때도 워낙 이제 유권자분들이 이제 대출 규제 완화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30년 저축해도 못 사는 집값이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니까 옛날에 자기 소득 대비 집값을 했을 때 보면 옛날보다 많이 비싸졌죠. 그럼 30년 저축해도 살 수가 없으니까 저축해서 못 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사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해달라. 그래서 일단 사겠다.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불패 신화 때문에 나중에 내가 올라서 팔면 되지 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30년 동안 저축해도 내가 낼 수 없는 집값이라는 얘기는 이거 빚을 내서 샀더라도 30년 동안 내가 벌어서는 이걸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갚아요?
팔아서 갚겠다는 거잖아요. 은행도 얘가 못 갚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에이 집값이 오르니까 팔아서 갚겠지 뭐. DSR을 봐서 이걸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에이 뭐 다 은행도 그냥 동참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집값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40년 저축해도 못 사는 집값이 돼야죠.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율보다 집값이 더 올라야 이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조카 세대는 이제 40년 저축해도 못 사요. 그러면 얘네들 또 대출 규제 완화해서 또 돼요. 그러면은 자식 세대는 이제 50년 저축해도 못 사는 집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 60년 지나면서 집값이 계속 물가보다 이렇게 오르고 IMF 때는 한번 이렇게 좀 떨어지고 했죠. 한두 번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비싼데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해서 사게 하겠다 그러면 이 폭탄을 더 키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세 번째 오해는 전세는 주거 사다리다. 사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전세가 그럼 뭐 전세가 아닌 나라들은 어떻게 했나 궁금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전세가 사다리라기보다는 미끄럼틀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고 2020년에 그 임대차 3법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임대차 시장이 엉망이 됐다. 두 달 전만 해도 5억 원짜리가 7억 5천만 원 전세로 올랐다 막 이러는데 글쎄요. 그 전세가 임대인 입장에서 목돈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집값이 없으니까 세입자 돈 빌려서 집을 사는 거고 집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쓰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전월세 전환율이 이자율보다 높으니까 월세로 받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냥 돈만 생각하면. 근데 매달 조금씩 받는 것보다 한 방에 받아서 이걸 딴 데 투자하는 거죠. 전세 임대인의 의도는. 안 그러면은 그냥 월세로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면 목돈을 쓸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바꿔놓으면 도시화고, 그리고 그 집값이 계속 올라야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목돈을 받아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95년에 전세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 그때가 전세가 거의 30%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져요. 통계를 처음 냈던 75년에보다 오히려 2019년에 전세 비중이 더 낮아요. 그리고 임대차 3법 2020년에 생겼죠.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든 게 아닌 겁니다. 전세는 이미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럼 왜 줄어들었냐 보면은 이 도시화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90년대를 지나면서 그때 뭐가 있었죠? 막 주택 정책에서 그 일기 신도시 엄청 지었죠. 그게 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게 꺾입니다. 도시화율이 가파르게 솟다가 이제 완만해지고 그 주택도 엄청 많이 지었다가 그다음부터 주택 증가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주택이 정말 많이 지어질 때와 전세가 가장 많았을 때가 일치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도시화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전세도 점점 줄어드는 게 이게 원래 그랬던 건데 이게 마치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 임대인 입장에선 그랬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가 월세보다 좀 유리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돈이 나가지 않고 이걸 사는 대신에 뭔가 이제 전세에 동참하는 이때 뭐냐? 이거는 집값이 너무 비쌀 때 아까 얘기했죠. 저축해서 살 수 없으니 빚내서 집 사라랑 비슷합니다. 전세값이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국가가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빚내서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내가 저축해서는 뭐 3억 원, 4억 원짜리 전세 대출을 다 갚기 쉽지 않죠. 그러면은 나중에 임대인이 돌려줘야지, 보증금을 돌려줘야지 그 돈을 갚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려면 집값이 또 계속 올라야 됩니다. 임대인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다. 다음 사람한테 받아서 줄게. 다음 사람한테 받아서 줄게 하면서 계속 뒷사람한테 넘기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집이 아주 노후화됐을 때 집값이 비쌌기 때문에 그거를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다 빼주고 그러고 나가면 착한 임대인이고 배째라 그러고 이제 전세 사기를 뭐 전세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하면 연끌을 해야 되고
전세값에 살려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집값이 어쩌다 안 오르면 깡통 전세 혹은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그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었든 착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전세가 그래서 주가 사다리일까? 오히려 이 투기의 불쏘시개가 아니었을까? 전세금을 목돈을 받아서 계속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임차인은 그걸 이제 눈뜨고 바라보고 있고. 임대차 3법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또 정치인 한 분이 이제 자기를 임차인이다라고 하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많은 언론들이 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번에 전세 피해, 전세 사기도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파란색이 이제 매매가의 지수고, 이제 주황색이 전세가의 지수라서 이제 절대 수치는 아니니까 딱 같은 금액은 아닌데 이 비율을 볼 수는 있죠. 주황색이 오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파란색이 더 많이 올라요. 매매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금리가 확 낮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였어요. 근데 언론에서 희한하게 전세가가 오르는 거는 임대차 3법이라고 그러고 일반 매매가는 더 오르는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근데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가도 따라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이제 이때 금리를 잠깐 보고 가면은 금리가 이제 IMF 때 우리 엄청 높았다가 계속 낮아지다가 이명박 대통령 들었을 때 또 막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때도 참여정부 때 막 금리가 낮아지고 집값이 또 막 올랐는데 이때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때 또 금리 확 오르니까 집값이 또 좀 낮아졌고, 이게 대통령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다, 뭐 설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금리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 또 이렇게 쭉 낮아지다가 이제 빚내서 집 사라 막 하다가 이제 다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요 부분만 확대해서 2019년 이후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금리하고 집값하고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이게 반비례하는 게 확실하다. 금리가 1% 오르면 15개월의 아파트 매매가가 이만큼 오르더라.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줄었다기보다는 그냥 전세는 원래 줄고 있었고, 원래 집을 많이 이제 막 옛날처럼 많이 못 지으면은 임대인이 목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돌려주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임대차 3법 덕분에 그나마 전세 가격은 덜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어떤 분들처럼 막 강하게 말 못하겠는데, 임대차 3법 덕분에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덜 올랐다, 매매 가격보다, 이렇게 볼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깡통 전세가 오히려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하우스푸어는 내가 빚내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팔아서 빚을 갚고,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거라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였는데, 전세 세입자는 자기가 선택한 거가 아닌데 집값이 떨어졌는데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문제인데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얘기는 뭐 할 수 있겠네요. 임대 사업자 등록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자 특혜 폐지하라고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임대 사업자를 마녀 사냥하지 말라라고 임대 사업자 편에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임대 사업자들한테 줬던 특혜가 뭐냐면은 그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특혜를,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랬어요. 전 거기서 이게 단추가 잘못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소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는 오피스텔, 다세대, 아파트 순서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주로 다세대 다가구 위주예요. 근데 막 가격이 오른 건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소유한 집하고 실제 가격이 많이 오른 집하고 안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가? 타이밍상으로 맞거든요. 이분들한테 특혜 같은 걸 주기 시작했은 2017년, 2018년부터 집값이 막 오른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사모은 집은 주로 다세대 다가구인데 집값이 오른 거는 아파트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원인 중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좀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
그 철학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규제를 가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게 해 하면은 매물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뭐 집값이 싸질 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그게 처음에 지어진 집이면은 그렇게 누가 사지 않게 하고 실수요자가 사게 하고 다주택자가 사면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미 현재 지금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인데 지금 세입자는 어떡합니까? 실수요자가 사면은 내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다주택자가 사는 거면은 굳이 그게 바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집을 사고 싶나요? 보통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잘 사고 싶어 하지도 않죠, 사람들이. 뒤에서 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고 팔 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데 계약갱신을 하게 해주고 임대료를 많이 안 올리면 그때 보유세나 이런 걸 좀 깎아주고 가면은 세입자도 살기 편하고 이사 가고 싶을 때 이사 가고 가격을 많이 못 올렸을 테니까 깡통 전세 문제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리고 일단 등록 자체는 일단 기본으로 이제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한다고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거고 진짜 이제 세입자한테 혜택을 주면 집주인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죠. 아, 집주인이라고 말해버렸네. 제가 이제 집주인이라고 말을 하면 세입자도 주인이기 때문에 예. 아, 이게 평생 이게 입에 붙었던 거라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한 발 나가서 임차주, 임대주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융권에서 돈 빌릴 때는 차주, 대주라고 하죠. 사업자가 돈 빌리면은 차주가 되잖아요. 다 주인이에요, 다 주인. 임대주, 임차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또 집주인이라고 오늘도. 그래서 등록은 기본으로 하고 렌트카도 다 등록하는데 더 비싸고 중요한 주택은 왜 등록을 안 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냥 시장에서 이게 뭐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막 숨기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지. 약간 옆으로 세서 반지하 대책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다주택자 그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이제 반지하 대책이 이 반지하에서 그 수해가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하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국토부 장관도 반지하 없애면 그분들 당장 어디로 가냐 하면서 서울시장하고 엇박자가 났다 하고 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더 이때는 생각을 더 깊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서울시장님도 아예 당장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라고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지하 당장 없애면 거기에 이제 누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데 다주택자 주택 매각할 때 왜 그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으로 지어진 집을 다주택자가 사는 건 막아놓는 거 오케이인데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고 하면은 누가 또 매입합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집값은 원래 비싸다고 제가 제일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우리는 집을 살 돈이. 아무리 집값이 6억 원 하는 게 3억 원이 돼도 당장 3억 원이 없단 말이에요. 다 그림의 떡이죠. 20년 걸려야 될 게 이제 10년 걸리는 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사요? 또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사거나. 근데 대출은 아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무슨 돈으로 누가 사냐? 그리고 매물로 나와서 당장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사야 되나? 살고 싶나? 사야 하나? 여기서 이제 저는 뭐 무소유를 실천해서 우리가 뭐 소유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는 좋은 건데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약간 이게 공허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구호도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그 시프트 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 만들 때 나왔던 구호인데 둘 다 맞는 얘기고 사실 너무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식이라던가 혹은 뭐 대중교통이랑 비슷하게 접근할 수 없는 너무 비싼 물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 걱정의 본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30분 남았는데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서 집 걱정의 본질, 집은 그냥 돈 안 내고 사는 곳이다는 아니죠.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건설회사도 먹고 사는 거고. 다만 투기가 나쁜 거지만. 그래서 이걸 살짝 덮고 우리가 각자가 투기나 투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내 한 몸 누일 좀 집이 필요해. 쫓겨나지 않고 살 집이 필요해. 그리고 앉아서 거지가 되고 싶지는 않아. 뭐 그런 차원에서 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는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 보니까
이게 일단 주거 안정이 제일 기본일 테고, 내가 이제 집 걱정할 때 뭐가 걱정이냐고 생각하면 주거 안정. 그다음에 이 월세로 그냥 돈이 나가면은 그냥 이 돈 다 나가고 나중에 전세는 목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느낌이 있고, 자가 소유한 사람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은 그게 내 거가 내 돈이 되는데 그냥 돈이 나가고 끝이네 하는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가치를 저장을 하고 싶은 이게 있는 거예요. 집 문제 고민할 때. 그럼 나중에 돈을 뺄 수 있어야 돼요. 이사 가고 싶을 때 이사를 가려면 보증금을 돌려받던 집이 팔리던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황금성이고, 그거를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 나만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게 벼락거지나 패닉바잉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증금 피해는 세입자의 문제죠. 그래서 주거 안정은 뭐냐, 이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뭐 너무 막 익숙하겠던 거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제 노후에 이제 굳이 이사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까지도 연장이 되는데요. 주거 안정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기간만큼, 그리고 거기에 형편에 맞는 주거비 지출로 살 수 있을 때 달성이 되겠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면, 세금이 너무 비싸거나 1가구 1주택일 경우, 아니면은 월세나 뭐 이런 게 너무 비싸면 또 달성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1가구 1주택자랑 세입자랑 이 부분에서는 같이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집 소유했다고 세금을 내는 거는 뭐 일부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소유하고 이 임대를 이렇게 가르지 않고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느낀 건데, 사회주택에 거기는 평균 거주기간이 11년입니다. 나라가 무기계약이거든요. 그 프린트문 맨 뒤에 이제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을 하나 포함시켜놨는데, 한겨레 신문에 냈었던 건데요. 그 칼럼이 이 임대차 3법 개정하기 한 2달 전에 썼던 칼럼인데요. 앞으로 미래를 좀 예측을 해봤는데 그럭저럭 아직까지는 맞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네덜란드는 무기계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덜란드 살 때 이제 부동산을 갔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그쪽 사람이 이제 약간 당황해하면서, 저희 뭐 무기계약인데 얘는 뭐 이런 질문을 하지?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봐서 당황했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사회주택인데, 이 공공주택인데도 막 페인트도 자기 마음대로 칠하고 막 꾸미고 막 살고, 근데 우리는 막 집값 떨어질까봐 막 하자 있어도 쉬쉬하고 그러고 살면은 누가 진짜 자기 집 마이홈에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가치 저장은 이제 젊어서 일해서 중년에 약간 빚내서, 혹은 뭐 그냥 돈 많이 벌면 그냥 집 사고, 그래서 그게 가치를 저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년의 일을 자기 노후 보장에 활용하던가, 아니면 이제 2세나 뭐 3세 독립을 지원하는 데 쓰거나,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보편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냥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집을 몇 채 더 사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이제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야무진 꿈인데,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히 저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 더더군다나 전세 제도로는 더 불가능하다. 그 얘기인데요. 전세 제도가 있으면 후손 입장에서는 독립할 때 목돈이 있어야 되죠. 3천만 원, 7천만 원, 뭐 1억 원씩 있어야 되는데, 20대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벌어서는 부모님 주지 않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뭐 기초 자산 상속제인가 이런 정책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독립해야 되는데 목돈이 필요한 시스템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걸 당장 못 없애니까 이제 자산을 좀 주자 이건데. 그리고 은퇴자 입장에서는 전세로는 안 되는 이유가 월 수입이 없잖아요. 전세는 당장 내가 월세 수입이 있어야 그걸로 이제 뭐 노후 그 생계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월세를 돌려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경쟁이 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 같은 은퇴자가 20%고 80%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의 그런 사회에서는, 은퇴한 사람이 집을 한 채씩 더 가졌다고 치면은 2명이 이제 집을 4채 가진 거죠. 10명이 사는 사회라고 치면.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 8명 중에 2명은 세입자가 되고 6명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또 세입자가 좀 더 있고 이 안에서도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은퇴한 사람만 집을 2채씩 가졌다고 딱 쳤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최대 60%까지는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건 남의 집이니까. 뭐 이렇게 국가가 굴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근데 은퇴자가 점점 늘어서 이제 40%가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집을 한 채씩 더 가지면은 경제활동하는 60%의 사람은 2명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집의 나머지는 세입자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은퇴자가 50%가 된 세상이라면 이 사람들 집을 하나씩 더 가지면은 모든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다 세입자가 돼야지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세를 못 받으니까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은퇴자가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집을 한 채 더 가져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후 보장 문제하고도 주택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노후 보장 얘기는 뒤에서 조금 다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 얘기는 오늘 못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퇴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점점 이제 집을 한 채 더 사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오늘 딱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빨리 한 채 내가 사야지. 나라도 빨리 가서 사야지. 이러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개인으로서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지만, 근데 공공정책은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꿈이 뭐 너도 나도 다 건물주가 되는 건데, 다 같이 건물주가 되고 나면은 다 굶어 죽겠죠. 아무도 월세를 안 내니까. 그런 세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공정책이. 황금성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제 꼭 내가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돈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야 내가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파트 집값이 비싸진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아파트는 좀 단지가 크니까 항상 이 매매가 좀 있어서 내가 이사 가고 싶을 때 팔린다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나 다세대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 각오를 하죠. 공인중개사나 투자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아, 여기는 당장 네가 사기 좋다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가 이사 가고 싶을 때 집이 안 팔릴 그 확률이 커.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고,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더 비싸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파트의 또 다른 이유는 품질이 비교적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좀 품질이 이제 비슷하게 지어지니까 이제 전세 사기도 좀 덜 발생했죠. 주로 다세대 쪽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이제 오늘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분을 공유하는 주택. 그러니까 전세인데,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세보다 싸고, 전세는 집값의 한 70%라고 치면은 지분 공유는 5대5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걸 지분을 공유한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는 같이 나눠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전세는 고정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빌라나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제 그 지분 공유 주택으로 가는 거고, 영어로 이제 이퀴티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진 외국 사례 상황에서도 많이 대안으로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이거를 다 빚내서 사라고 하기에는 위험하고, 그러자니 어떡하지? 그러면 국가하고 세입자가 아니죠, 이제 이 거주자하고 돈을 반반씩 내서 책임도 반반씩 지자. 이게 사실 지난 대선 때 원희룡 당시 경선 후보 때도 이 얘기를 했고, 박용진 경선 후보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제 조언을 들은 게 해외 사례나 이런 데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네, 뭐 벼락거지 패닉바이, 이건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안심과 신뢰를 줘야 되는데, 막 갑자기 250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다고 신뢰를 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줄였는데, 자, 딱 하나만 보신다면은, 노동위원화와 빚내서 집 사라는 양립 불가능하다. 우리가 또 노동의 미래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하는데, 노동위원화에 반대하고 뭐 고용의 안정성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실은 많이 노동이 유연해진 상황이잖아요. 비정규직이 많고. 그리고 재밌는 건 아니죠. 슬픈 거는
노동을 유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해요. 근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라이더 유니언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은행에 대출해 주나요? 막 집 사라고 대출해 주나요? 정규직이어야지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자꾸 정규직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는 정규직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면은 안 되죠.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이 노동이 유연화된 상황에서는 이 주택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노동하고 주택이 또 만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공급자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책임지고 빚을 지고 경기 변동에 노출이 돼서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부 판매를 공급자가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할부 판매 하잖아요. 네. 그런 거고요. 보증금 피해는 뭐 이제 갭 투자가 참 그 한 10년도 안 된 용어지만 갭 투자하다가 누구는 떼돈을 벌고 누구는 보증금을 세입자는 날리는데 제가 이게 하루 같은 날 같은 뉴스 검색에 나온 거예요. 이번엔 전세 사기 터지고 이렇게 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가끔 뉴스 보세 전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오늘의 뉴스를 보는데 누구한테는 이게 깡통 전세가 이제 되게 위험한 건데 누구한테는 투자의 적기인가 봐요. 그래서 같은 날 뉴스에 당장 경매 넘어가는데 전세 사기 대책에도 여전히 발동동 라고 하는가 하면 같은 날 전세 매매 비율 상승기가 내 집 마련 적기. 그래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약간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 번만 집중을 좀 해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피해 얘기하면서 뭐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돈은 초반에 왕창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X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부터 시간이 점점 흐르는 건데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초반에 왕창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서 살 우리들이 낼 수 있는 돈은 조금씩 계속 내는 거예요. 할부 판매를 하든 뭐 대출을 받아서 하든. 근데 전세가 보증금이 들어가면은 이만큼이 이제 세입자가 내주고 자기 자본 요만큼만 내고 요게 갭이죠. 갭 투자할 때 그 갭. 이게 점점 줄어진 무갭이죠. 이렇게 해서 사는 건데 그렇고 나서 집값이 이만큼 더 오르니까 요 차익을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 전세자금 대출에다가 해주는 게 이게 아주 철저히 편향적이고 역진적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좋을수록 더 지원해주는 게 되는 건데요. 자, 다주택자한테는 구입자금을 무이자 64%로 지원하는 셈이 돼버렸어요. 주택가격의 80%까지 전세금으로 이제 보통 하고 전세금의 또 80%는 국가가 이제 제도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88이 64는 국가가 다주택자들이 집 살 때 도와준 게 된 거죠. 여기서 이만큼을 국가가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자는 세입자가 내죠. 다주택자는 무이자로 돈을 땡겨 쓰는 거죠. 그게 다주택자는 그렇고 1주택자는 이제 투기 막는다고 LTV 40%로 제한해가지고 집값의 40%만 빌려요. 그리고 이자는 자기가 내요. 그럼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1주택자들이 부글부글한 거죠. 이 다주택자들을 보면서. 아이씨, 이 아마추어 정부가 왜 이 다주택자들이 64% 가지고 막 집을 늘려가는 거 못 먹으면서 내가 이제 집 한번 사보겠다는데 나만 괴롭혀 하고 화를 낸 거죠. 그리고 전세 임차인회 같은 경우는 보증금 대출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집값이 막 오를 때니까 전세 사기 문제는 조금 간헐적으로 뭐 몇 군데서 있었지만 안 드러날 때였는데 이거는 더 많이 빌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비싼 전세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때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거였죠.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원래는 월세를 더 많이 지원하고 그 다음은 전세, 그 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제일 지원이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거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세, 월세 사람들은 이제 특히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속 시세가 올라야 되는데 그 생각 못 하고 나는 월세를 안 내니까 이익이야. 나는 열심히 저축하고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면 나중에 집 사야지 하는데 그 전세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집값은 이미 한 발짝 더 멀어져 있는 가격으로 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걸 여기다 넣어놓고 제가 전세가 주거 미끄럼틀이라고 했는데
95년에 전세가 30%, 월세가 15%였는데 2019년에는 전세가 15%를 반토막이 나고 월세가 8% 늘었어요. 자가 소유는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은 거칠게 말하면 한 5%, 내려온 사람이 한 10%인 거예요. 미끄럼틀로 미끄러진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은 사람은 전세에 살면서 전세 때문에 주변 집값이 더 비싸져도 탈출을 해서 이제 자가 마련에 성공했고, 거기에 이제 신도시 정책도 영향을 줬고 계속 옆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니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세는 그래서 되게 착시 효과를 주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저 강사는 전세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저 2년 전만 해도 더 조심스럽게 표현했는데 보면 볼수록 아무리 봐도 전세는 매우 위험하고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전세 사기하고 깡통 전세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전세 고유의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고, 네. 그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오를 때는 잘 안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강이 되니까 이게 깡통 전세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까지 결합하면 이제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계가 애매한 분들이 좀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이거는 실제가 그냥 아니라 제가 막 그린 건데, 그러니까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이제 뒤따라가면서 오르는데 주택 매매가가 확 떨어지면은 뭐 이제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은 상황이 되면 깡통 전세가 됐다가, 뭐 거의 뭐 이게 가격이 이렇게 살짝 옛날 전세보다 지금 전세가 가격이 떨어진 게 역전세고, 주택 가격보다 싼 게 깡통 전세고, 갭이 없으면 무갭 투자를 하다가 이때 이제 그 동탄에 이번에 그 사례 같은 경우 전세 사기냐 아니냐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악독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사기 가짜 뭐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 없었다고 속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세금 낼 돈을 전혀 벌 생각 없이 전세금 받으면 그걸로 바로 하나 더 사고 계속 더 산 거예요. 그리고 돈은 이제 다 써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경찰에 잡혀갔을 때 이제 사기범으로 안 잡혀가려고 그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투자에 실패한 거지 전세 사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세금 낼 돈 정도는 월세로 좀 받을 계획을 전혀 하지 않고 풀 전세로만 하는 거를 사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삼각파도 얘기인데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네. 상하파도는 이제 서로 다른 힘이 이제 갑자기 합쳐져가지고 파도가 확 높아졌을 때 생기는 위기라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위기가 겹쳐져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웬만한 걸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전 마음이 편한데, 이 삼각파도의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얘기입니다. 삼각파도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과거의 얘기였고, 미래에 이제 인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고령화되고 다문화화되는 걸처럼 합쳐서 이제 가구 혼성화. 옛날에는 그냥 4인 가족 중심이 쫙 갔었는데 지금은 매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하게 돼 있다, 인구가. 그러니까 주택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인 가구도 근데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겠죠. 1인 가구는 이제 1인 가구 언젠가 2인 가구가 되고 해야 3인 가구가 돼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건데, 물론 이제 비혼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활 동반자법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된 상황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제 생각할 때 한 40% 이상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인구가 줄겠죠, 그냥. 그리고 고령화도 마찬가지고, 뭐 점점 고령화도 이제 한 3, 40%까지 간다면은 좀 정체되다시피 가는데요. 다문화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 이번에도 전세 사기 피해 중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분들은 피해 보상 못 받는 게 막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점점 앞으로 점점 더 문제로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다문화의 부분도. 또 하나는 이제 집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우리가 대부분의 집을 지었는데 이게 다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라도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이 집을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맨날 용적률을 뻥 튀겨가지고 뒷사람이 들어와서 내주는 돈으로 재건축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뻥 튀길 수가 없는 단계까지 거의 왔잖아요. 5층짜리를 15층을 만들었고 15층짜리를 45층을 만들었는데 45층짜리 135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만큼 못 채워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집은 점점 낡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그 주택은 이제 이중적 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피난처 역할도 하지만 이게 문제의 근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생기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이 맞서기는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그래, 에어컨을 돌리면 이게 또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뭐, 등등등. 이 이중적 지혜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따로 뭐 한참 뭐, 토론거리겠고. 이제 금리. 금리는 이제 항상 미래에도 또 언젠간 오르고 또 언젠간 내리다가 또 언젠간 또 오르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을 따라가거나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참 옛날엔 금리 30%이던 시절도 있었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세상이 굴러갔는지 신기한데 예.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또 이제 인구도 한계에 다다르고 금리도 뭐 오르고 그러면은 미분양이 생긴다. 그러면 건설사가 망해도 또 큰일이니까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됐어도 이렇게 막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 막 문제가 생기면 건설사 안 도와줄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이 됐던 심상정이 됐던.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욕하기는 좋은데 사실 미분양이 늘어나면은 사실 당장 다주택자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돈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일단 한숨 놓으니까. 그 옛날에 SKIT라는 공모주 청약하는데 이틀 밤 사이에 80조 원이 몰렸습니다. 80조 원이 몰렸는데 그게 한 불과 3년 전인가? 근데 우리 국가의 주택도시기금 1년에 한 100조 원 왔다 갔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이 이틀 만에 움직일 만큼 시장이 강력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면 그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번에 둔촌주공 그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 왜 공사 멈출 뻔하고 이제 그 추가 부담금 내야 된다고 하고 뭐 미분양 날 것 같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 사람들도 와서 살 수 있게 풀어줬더니 둔촌주공은 지금 간신히 넘어가고 있어요. 그가 그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다주택자들한테 의존을 해야 당장 경제가 삽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냉탕 온탕 했던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이렇게 냉탕 온탕 오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2008년부터 쭉 본 건데 뭐 정신없이 뭐가 많은데 그냥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면서 규제를 풀었더니 다주택자가 증가했어요. 뭐 그때는 하우스푸어도 생겼다가 순식간에 하우스푸어 얘기 쏙 들어가고 막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영끌 얘기로 바뀌었다가 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우스푸어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전세 피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전세 금리가 올라요.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또 다주택자 구매력에 의존하기 위해서 또 규제 완화하면 또 다주택자 또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불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운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값 오르고 이명박 때 금리 높아지면서 또 규제 완화하고 규제 완화했을 때 다주택자 늘어나고 다시 그러면 또 금리 낮아졌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아까 전세를 이용해서 또 늘려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후 위기하고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라는 문제가 닥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역사에 이제 없었던 새로운 게 생긴 거죠. 지난 역사에 없었던 전세자금 대출 총액이 처음 저 제도가 막 그 국가가 약간씩 좀 해준 거는 이제 2000년대 2000년 이때부터 생겼을 때 그때는 막 몇 천만 원 수준이다가 한도액이 2008년에 확 늘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처음은 아니었고 이제 그때 갑자기 매덕대로 늘었고 그래가지고 2012년만 해도 20조 원 수준이었던 게 지금 100 몇 조죠? 지금 180조 원인가? 170조 원? 이게 지금 옛날에는 없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깡통전세가 되면 이게 다 난리가 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이거를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말이 많은데
이게 또 자기 자본의 60배 이상은 보증 못 하게 해줬는데 하도 순식간에 이게 확 늘어서 꽉 차게 생긴 거예요. 지금 2023년 말에 59.7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말하자면 부도나하게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 이거를 개정해서 70배로 늘리자고 올렸어요. 근데 이게 엄발의 오줌누기죠. 뭐 지금 추세로 가면은 또 금세 70배 채울 텐데.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비중을 낮춰야 사는 거죠. 전세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고 월세로 전환할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신문이나 어디 나가서 하면은 이제 댓글에 이렇게 달릴 겁니다. 야, 이제는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더니 포기하고 전세로 살라고 하더니 이제 전세도 포기하고 월세로 살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릴 텐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우리가 언젠가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월세로 전환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산다. 안 그러면 허구도 부도나고 다 큰일 나게 생겼다. 그리고 대신에 전세 보증금 대출을 이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월세에 대한 주거보조비를 주고 그럼 월세 임대료가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야, 그 임대인들이 집을 팔아서 돈을 갚도록 해야지 왜 또 돈을 빌려주냐 그러시는데 저는 조금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걸 팔면 어떡하겠다는 거냐가 하나가 있고 아니, 우리가 임대료가 오를 때는 세입자가 빚내서 계속 채워줬잖아요. 임대료가 내릴 때는 임대주가 돈을 우리한테 줄 돈 없으면 빚내서 돌려줘야죠. 그리고 우리도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바로 이제 임대인 통장에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임차인 통장에 바로 꽂히게 해야죠. 그 정부도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구조를 저는 이제 결론인데 금융구조. 그러니까 소비자가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거라서 좀 김이 새긴 하는데 이 공급자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돈이 많이 드는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빚을 지고 사가지고 내가 꾸준히 갚아 나가는 이거를 하는 거를 은행이 대출해 주면은 결국 이게 우리가 다 빚을 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공급자가 할부 판매를 하라는 얘기고요. 혹은 이거는 공급자가 지분 공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공고임대주택 같으면은 공급자가 이제 이 원금을 다 회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덜 회수하고 이자만 받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게 공고임대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공급자가 한 번에 돈을 다 회수를 못 하죠. 그러니까 공급자 금융이 필요한 거죠. 국가가 공급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그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연기금 같은 거. 연기금은 지금 목돈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얼른 왕창 빌려줬다가 좀 늘려서 돌려받는데 쓰고 있어요, 지금은 자꾸. 근데 연기금은 사실 빨리 돌려받지 않고 그냥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 되는 돈이잖아요. 조금만 이 수익률이 나면. 그렇게 해서 받는 돈으로 연금을 줘야지. 이렇게 자꾸 왕창 빌려줬다가 왕창 받는 걸로 자꾸 하면 더 불안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은 처음에 돈이 많이 드는데 들어오는 돈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들어오고 얘는 처음에 돈이 많은데 돌려받을 돈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받아도 되니까 둘이 맞추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노후 보장은 각자 도생으로 내가 집 한 채 더 사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같이 노후 보장도 해결하고 요거 수익률하고 주택에서 생기는 수익률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만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죠. 그게 1%면은 정부가 돈을 1조 원을 쓰면은 100조 원의 연기금을 가져와서 주택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이제 대충 다 됐는데 외국 사례는 얼른 휙휙 설명을 할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쫙 떠들었는데 그게 뭐 말은 좋은데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그 정책 하나하나를 그대로 베끼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처음에 봤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사회주택이 많은 나라.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폭동도 별로 없어요. 스웨덴만 해도 폭동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이 나라들에도 폭동이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이 사회주택이 많은 나라들이
보니까 사회 통합도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맨날 선진국 뭐죠? 그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세입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복지국가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복지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공급 주체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LH 같은 데 한 군데서 딱 하면은 이 독점의 문제, 비효율의 문제, 관료주의의 문제 이런 게 생기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좋은 점은 경쟁을 하면서 차별화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 시장의 원리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윤만 쫓는 게 아니라 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만 만나면 다행인데 거꾸로 이제 사회적 가치는 추구 안 하고 막 경쟁만 한다든가 아무튼 시장과 이 사회적 경제 영역과 공공의 장점만 모여야 되는데 또 잘 안 되면 나쁜 점만 모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요새는 또 좀 코로나 이후에 여기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뭐 대기이자 리스트가 길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어떤 기본적인 몇 가지 걸 설명해 드릴게요. 주거 보조비를 내는 방식인데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인당 195유로까지는 다 내는 걸로 하자. 그게 청년이든 싱글이든 2인 가구든 다인 가구든 노년 가구든 그리고 우리가 한 339유로까지는 국가가 100% 보전해 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75% 그다음에 50%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2010년 옛날 자료라서 지금 액수가 이거 거의 다 2배 정도로 바뀌었는데 덕분에 이제 주거비 부담이 1981년에는 25%가 자기 소득의 25%를 월세로 내는 게 주거보조를 받고 나면은 17%, 2002년에는 36%였던 게 주거보조를 받고 나면 23.5%로 확 낮아졌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얘네들도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는 있어요. 이건 주거비 보조비 제도고 이건 임대료 규제 제도인데요. 이게 주택에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싱크대 길이와 뭐 주택의 품질이 등등등 있어서 40점부터 250점까지 뭐 이렇게 있고 더 비싼 집들도 있겠는데 한 141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이걸 지켜야 되는 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점수별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에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럼 142점 이상은 왜 그걸 의무 사항으로 안 하냐? 그러면 그 정도는 좋은 집에 사는 거고 그 정도는 세입자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4인 대 4인 간의 계약으로 그냥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 안 해도 네가 협상해서 적당한 가격에 살아라 이거고요. 그 이하는 국가가 그걸 넘지 못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 통제 그러면 막 사회주의냐? 아니면 이제 시장 경제가 왜곡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표준 점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이게 이미 실현된 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주택들이 규모의 경제니까 여러 주택들이 있고 평수나 이런 게 다 공인중개 사무실 들어가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수랑 뭐랑 뭐 합금 뭐 이렇게 딱 따져가지고 따다다닥 이 집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옆집이랑 비교가 되니까 함부로 누구 한 명이 튀게 못 올려봤잖아요.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강화한 거예요. 그걸 그리고 임대 부분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으냐? 오늘의 이제 제가 두 번째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지만 봐주십사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만 하면은 그 100억으로 1억짜리 집을 100여 명한테만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물로 줄 때 단점이라고 이제 공공정책학에서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줄 사람은 10,000명 있는데 주택으로 주려고 그러면 10,000명에게 한 채씩 못 주고 100명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그런 거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 못 주죠. 그래서 이제 돈으로 주자 그러면 쪼개서 나눠줄 수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간에 몇 명이든지 간에 거기에 그냥 나눠서 주면 되니까 현금 보조를 주는 건데 그럼 100억이든 뭐 10억이든 다 골고루 나눠줄 수 있고 심지어 또는 좀 잘 사는 사람한테는 덜 주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도 하기가 쉽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임대료가 오르겠죠. 임대료가 오릅니다. 이제 위수 지역에서 이제 군인 월급이 오르니까 이제 모텔비하고 PC방 사용료가 따라 올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서울역 쪽방촌도
주거 바우처 올리니까 1,000원 단위로 똑같이 따라오르죠. 집주인들이 아이씨 임대인들이 이게 따라 올립니다. 그리고 교복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복값 지원한다 그러니까 담합해가지고 교복값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작은 닫힌 시장에서는 이 소비자한테 돈을 주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총선이나 이런 대선 때 했던 얘기가 공정임대료 제도하자, 표준임대료 제도하자, 뭐 전월세 상한제 하자는 게 이게 그래서 일단 규제를 하자는 거고 네덜란드 같은 데는 이걸 하고 있어요. 덴마크 같은 데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공산주의라는 얘기는 안 듣고 잘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다음날 조선일보나 특정 다음날 어떤 신문에 이 사설이 눈에 선한데 도시를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임대료 폭격 다음으로 임대료 통제다라는 어떤 경제학자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인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위축돼 가지고 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이 더 줄어들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때 공공주택, 사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공공주택이나 사주택은 큰 임대료 규제를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짓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빙글빙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만 하면은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공급은 좀 하는데 주거비부점이 좀 잘 안 하고 조금밖에 안 하고 얘는 전혀 엄두도 못 내고 요번에 딱 한번 계약갱신권 한번 2020년에 그 임대차법 되면서 한번 계약갱신하면서 5% 이상 못 올린다고 그것도 금액을 통제한 게 아니라 인상률 5%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온갖 난리가 벌어졌는데 쉽지 않겠죠. 이거는 어찌됐든 공공주택, 사주택 공급을 우리가 주택의 3, 40%를 막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료 규제를 하면서 부족해지는 주택을 메꿀 정도만큼만 해도 이 세계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돌아가는 거고 외국은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 덴마크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은 공공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 임대료 규제가요. 공공주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하는 임대사업 주택에도. 그렇게 하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영리 부분과 민간임대 부분이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안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가 소유 압박도 덜하고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에 산다고 별로 낙이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거 사다리가 따라서 그다지 필요 없어요. 사다리라는 건 격차가 있을 때 올라가려고 있는 게 사다리잖아요. 격차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복지국가 중에서도 영국이나 미국 같은 쪽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공공주택에 살면은 낙인 효과가 있고 막 이런 게 민간임대 비영리 부분에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이런 겁니다. 사실 단일 모델을 무조건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너무 세상은 이런 것만 있다고만 우리가 급식에서는 왜 보편 급식 이런 얘기 했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의뢰 이런 거겠거니 생각해왔던 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걸 학술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모델, 조합주의적 모델, 사회민주주의적 모델, 동아시아 모델, 지중해 모델 이렇게 나누는데 다양한 모델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걸 만들어가기 나름이다라는 얘기고요. 돌링이라는 학자는 또 이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구분했는데 개발, 건설, 소비에서 다 시장이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다 국가가 하는 게 공산주의. 복지국가는 개발은 국가가 기획하고 건설은 이제 민간 건설사가 하고 그러니까 이거 배분하는 거는 또 국가가 나서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복지국가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자공을 하라 그랬는데 계획은 국가가 세우잖아요. 우리도 계획을 국가가 세우고 그다음에 건설사한테 맡긴 다음에 다 해버리는 이런 건데 아니 이거 자유주의도 아니에요 사실. 그럼 자유민주주의 하겠다는데 국가가 막 250만 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좀 웃기는 거죠. 그럴 때는 국가 역할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좀 개입하라고 할 때는 갑자기 공산주의다 막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지금은 주거 중립성 연구소 소장이 아니지만 주거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처음에 살짝 했었는데 그래서 자가 소유는 좋은 거고요.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하려면 더더욱 주거 중립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통이랑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차가 막히는 날에는 지하철을 타고 정시성이 필요하면 평소에는 그냥 계단 오르내기 싫으면 버스 타고 사정에 있는 짐이 많고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러면 택시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금방 이사 갈 것 같으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취직도 했고 뭐 결혼도 했고 뭐 해서 여기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가 마련을 하고 아니면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 협동조합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어디에 살든 그때는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저축을 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꼭 내가 자기 집을 사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사는 것도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쫓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 그러려면 주거 중립성이 받침이 된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글씨들이 많은데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님이 했던 말 그냥 임차로 살든 자가로 살든 차별이 별로 없어야 된다.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비용이나 이익 면에서 큰 차이가 안 나야 된다라는 게 제일 쉽게 말하는 주거 중립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 부분에 버스 전용 차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공공주택에 대한 이 하도 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버스 전용 차로를 생각을 했는데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서 자가용 운전 차로가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당장은. 하지만 나중에 내가 지금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더 빠르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차를 몰 때도 그게 더 나을 거예요. 버스 전용 차로가 없으면 너도 나도 다 차를 몰고 나오면 길은 더 막히니까. 그래서 사실 대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량 원가 공개를 하거나 차량에 많은 세금을 뭐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주행세 같은 거 매기기도 하죠. 혼잡 통행료 매기기도 하죠. 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세입자가 살기 편해야 내 집 마련하기도 편하고 아까도 이제 네가 가라 공무원인데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냐고 했더니 정치인께서는 집이 6채이신데 다주택자가 공공주택 확충에 반대하는 거는 마치 주차장 사업자가 대중교통 확충에 반대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차 안 몰고 나오면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로서는 공공주택이 자꾸 생기는 게 자기 경쟁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임대료를 더 낮춰야 되는. 그리고 자꾸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분에 넘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했을 때 나중에 그걸 결국 하우스푸어가 돼서 팔아야 되잖아요. 영국에서 민영화됐던 공공주택이 20년 뒤 조사해보니까 40%가 다주택자의 수준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하우스푸어들도 많은 분들은 결국 그걸 팔게 되면은 또 다주택자가 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모든 분야에 이렇게 골고루 이제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주거 중립성의 개념이고 꼭 자가 소유를 목매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이거를 이제 집단별로 어떻게 풀까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공호임대주택은 평생 월세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자가 마련할 때까지 싸게 살아라라는 곳,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곳, 뭐 이런 건데 내 집 마련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고요. 공호임대는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거라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호임대가 많아야 되고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에 20대부터 40대까지 아까 보셨지만 어느 시기에는 임대주택에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때 마음 편하게 살고 보증금 떼기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유해야 되는 거 소유해가 아니라 보유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벽돌하고 콘크리트하고 시멘트를 가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주거 안정을 보유하고 싶은 거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유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나서 자산 축적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거를 공공주택을 통해서 연기금을 결합시키고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진보의 방법, 보수의 방법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마지막에 이제 제 칼럼 얘기고. 그래서 수처작주라는 얘기로 다시 한번 끝내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임차인으로 사는데 이걸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라기보다 이때도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것, 국가는 그거에 대한 마땅한 권한, 권리와 그런 걸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할 부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 집 마련도 쉬워진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수처작주라는 이름에 담았습니다. 예,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들은 같이 이어가시죠. 혹시 네, 일단 댓글은 좀 부탁드렸고요. 예. 여기 현장 참여자 중에 질문 있으시면 저는 부천시에 살고 있고요. 네. GH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래 매입임대주택 조건이 3, 4인 가구용인데 예. 방송도 주시게 네, 저는 잘 들리나 모르겠는데요. 예,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고 GH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 전세대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매입임대 조건으로만 하면 16평 빌라에 500만 원에 26만 원짜리 집이 그 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을 해서 예. 이제 월세 5만 원 정도에 살고 있어요. 보증금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예. 되고 500에 26이었는데.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전세 대출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민간의 전세 대출이 들어가면 그건 그냥 집값을 올리는 거고 전세 대출에 이렇게 쓰이는 거는 되게 유용한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단계를 넘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GH 여기에 돈을 쏴줘 버리고 임대료를 그렇게 깎아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해놔서 물어 찾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매입임대주택 자체도 사실 되게 적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적고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 우리 사회가 그거를 이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시의원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사회주택을 하려고 사회주택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뭐 경기도는 도에서 있고 네. 시흥시에도 있고 이런데 이게 시에서 사회주택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사회주택을 하는데 시가 주체가 되려면은 시의 도시공사 이런 데에서 개발 그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물을 지은 사례가 거의 없어갖고 이번에 최초로 지은 게 있어서 거기 근데 그건 또 사회주택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사회주택처럼 만든 거지만 사회주택은 좀 아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주택을 하려면 사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게 결국 유권자들의 합의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런 모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 예. 뭐 저처럼 진짜 월 5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예. 용기가 되는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요새 약간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그러니까 그 GH에 사시면서 이 전세 제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옥상옥으로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그 경로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제가 휙 넘어간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도 선분양 제도 뭐 좀 있지만 옛날에는 선분양 제도가 있었던 80년대 때를 생각해 보시면 건설사는 어찌됐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월급을 줘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 재료도 사야 되고 근데 우리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이제 수출 산업에 주로 금융이 돈을 줬기 때문에 건설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선분양을 통해서 소비자가 돈을 갖다 줬어요. 그걸 통해서 짓고 이제 소비자는 또 거기 들어갈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는 선분양을 통해서 짓는데 그거는 이제 공급자 금융이죠. 공급자한테 돈을 대주는. 그다음에 다주택자를 받으면 다주택자는 일단 공급자한테 돈을 주고 자기는 또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게 물고 물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 소비자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그 시스템이 이제 지금은 PF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빌려주고 하면 다주택자가 또 사가지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말씀하신 경우도 이제 여기 GH공사가 들어갔는데 GH공사가 초기 자금을 회수하는 걸 굳이 또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세제도의 이 학술적으로 하면 경로 의존성 이 시스템이 계속 물려가는 이런 거에 지금 매여 있는 건데 이걸 바꾸는 거는
어느 아침에 뭐 혁명처럼 이걸 확 제도 개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다른 흐름이 또 계속 싹을 틔우고 그걸 대체해가는 과정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까 모델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한 게 저는 이게 사회주택이 이제 2015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만들고 하면서 지금도 아주 더디게 나가고 있는데요. 시간?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모델 관련해서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한 5천 원 정도 되니까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제 여기 사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활동가나 이 전문가들이 사주택 좋은 겁니다. 해외 사례 보세요. 뭐 이거보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여기 너무 좋아요. 이 한마디가 그냥 바로 그냥 게임 오버더라고요. 뭐 그런 게 생기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비판했을 때도 2020년일 때 그 공공임대 주민들이 이제는 한 100만 명쯤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더디지만 이게 점점 쌓이면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확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예, 그걸 합니다. 예. 온라인 질문이 예. 있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같은 분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고 원하는 집은 월세 100만 원 이상 내야 할 것 같으니 어차피 낼 금액을 주택 구매의 이자로 내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하나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도 좋은 대안이라고 보시나요? 좋아 보여서요. 강의를 일부 못 들어서 이미 언급하셨을 때문에요. 네. 주택연금 문제 물어보시면. 네. 주택 좀 이따. 그러니까 어차피 매달 돈이 나가는데 그냥 지금 돈 땡겨서 집을 사고 이자로 내겠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제 그 이자를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손 들고 집을 팔고 그게 이제 희망임대 리츠라고 박근혜 정부 때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이제 5억의 집을 사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2억을 내고 3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집을 사갈 때는 5억에 사간 게 아니라 4억에 사간 거예요. 근데 당장 내가 이자를 낼 돈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헐값에 팔았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그 집값이 또 올라가지고 공공이 돈 어려운 사람들한테 등쳐먹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20년에 혹은 30년에 한 번씩은 이런 금리가 갑자기 오른다던가 뭐 경제 위기가 오면은 그때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건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을 안 당할 자신이 있으시면 뭐 목돈 빌리시고 집을 산 다음에 그 이자를 내면서 사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개인의 그건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 있는데 적어도 국가의 공공정책은 그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고 특히나 이제 불안정한 노동, 유연 노동한테는 그렇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는다. 네. 그 신용대출로 받으려면 금리는 더 비싸진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짧은 시기적으로 개인의 인생에서든 아니면은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든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죠. 꼭 주택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그냥 내가 빌려서 돈을 빌려서 그걸 사고 이자를 갚는 게 더 효율적일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건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택연금에 대한 건데 그것도 뭐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를 텐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역유동화인 셈이잖아요. 아까 설명을 별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주택연금은 거꾸로 담보가치에 대해서 주택연금으로 돈을 쭉 받다가 이제 연금 회사의 입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돈을 막 주다가 나중에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 이제 자녀가 많은 분들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연금 주는 입장에서는 매달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뭐 그런 거는 개인이 걱정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주택이라는 게 제가 가치 저장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던 이유가 다 이 가치가 저장됐다 빠졌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비싼 물건이 있고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토지는 이제 경제가 발전할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같이 예. 그래서 뭐 이게 다 토지 위에 있기 때문에 토지라는 게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자산이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금융과 이 들어간 가치가 또 주택연금처럼 나중에 빠져나오는 거. 근데 개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식도 있지만 여기 국민 연기금이 여기다 투자를 해서 사회적으로 그 연금을 받는 우리가 다 같이 연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아까 말한 삼각파도의 그 고령화 사회에서는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